지금 회고를 하면 네. 작년 3월 10일 날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작년 3월 달에는 뭐 우리 당 아직 계속 소용돌이 칠 때죠. 예. 또 저희가 당에서 그 대통령 후보를 결정한 게 예. 후보를 최종 결정한 게 3월 30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하고서 한 보름 사이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돌고 대통령 후보까지 결정하려니까 작년 3월도 1, 2월에 법원 갈 정도로 정신없었던 1년 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이제 12월에 임기를 마치고 저도 조금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조용히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당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번에 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나 또 우리 당원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그래도 중진 의원으로서 같이 뜻을 하는 몇 가지 의원들하고 좀 그 바른 소리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당이 지금 당 대표의 목소리만 아니라 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이 당이 활력화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모임도 갖고 최근에 좀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 중진회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과 중진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그때 중진은 기준은 어느 정도? 중진은 4선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4선. 근데 제가 뭐 다른 당 얘기하기는 못합니다만은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선 이상인가 5선 의원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원내 대표를 좀 오라고 그래서 그 중진들의 얘기를 듣고 원내 대표가 원내 전략 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 당은 전통적으로 당 대표가 되게 당원 단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되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아니면 뭐 격주제래도 최고위원들과 중진들이 같이 앉아서 그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그동안 가동이 되어 왔는데 작년 7월인가 8월부터 지금 중진회의가 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진들이 좀 당대표한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라든지 또 중진들이 국민들에게 전할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제 당대표가 그걸 받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중진 넷이서 우리들끼리라도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언론에 좀 목소리가 나가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픈 지적입니다. 이제 그 홍준표 대표는 지금도 이 지지율이 답보 상태고 오르지 않는 것을 마치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잘못한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홍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된 지도 거의 1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책임을 그 과거로 미룬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과연 홍 대표가 이제 당 대표가 된 지 1년이 가까워 왔는데 아직도 이 답보 상태의 원인을 저는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저는 그것이 내 탓이다 하는 자세로 더 겸손한 자세로 임할 때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거 지금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당 대표의 행태 또 지금 갈등과 분열이 자꾸 야기되는 어떤 리더십 그리고 품격 없는 당 대표의 언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지율을 못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보수가 저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수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것은 저희 보수 정당들의 행동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잘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보수라는 어떤 주축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보수의 미래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산업화와 이 민주화를 지켜온 것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저희 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의 추측이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고 그것이 뻗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당분간의 위기라고는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진짜 문을 열어놓고 보수 제도권뿐만 아니라 우리 보수 제도권 외에 있는 보수의 또 중도의 좋은 인물들을 많이 우리 당으로 모셔서 우리 당에서 그것을 용광로처럼 끓여내서 여기서 경쟁력 있는 대통령 후보도 만들어가는 과정을 국민들한테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관심이 있는 그런 훌륭한 인사들도 우리 당을 지금 강 건너 불도 보듯이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 당과 당 대표가 좀 더 문을 열고 당 대표의 호흡 불호에 따라서 인사를 선별적으로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하의 인재들은 다 우리가 모신다 하는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국 우리 당이 그런 혁신의 모습을 보여나갈 때 국민들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수권의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 당에다가 다 집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보이는 행태는 대표의 호흡 불호에 따라서 그 인재를 영입하는 이런 모습이 좀 눈에 보여서 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보수의 미래라는 포럼을 보수의 미래는 주축이 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고문으로 원유철 의원과 둘이 원내대표를 지내sam으로써 고문으로 빠지고 지금 나경원 의원과 유기준 의원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기준 의원이 같이 하는 의원들을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7명 정도가 현재로서는 좀 가입이 돼 있고 아마 추가로 더 늘려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말 평화로 접어들 뿐만 아니라 평화가 정착이 되는 걸로 간다면 그 이상 좋은 게 없겠죠. 근데 글쎄요, 제가 좀 뭐 의구심이 많은 사람에서 하는 건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과연 6차 핵실험을 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평창올림픽이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 핵을 포기한다든지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갖다가 정말로 실현할 것인지 여기에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설득력 있는 것은 그동안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공조가 제재에 대한 공조가 지금 그래도 약발을 나타내서 북한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특히 중국에서조차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마 견디질 못하고 소위 시간 벌기를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지금 우리 미국 주한 대사가 1년 넘게 좀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퍼라고 하는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아침 조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미국서도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상대방을 믿든지 또는 안 믿든지 간에 이번에 북한의 이것은 미국이 철저하게 검증을 할 것이다. 트러스트와 영어로 하면 베리파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몇 번씩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국이 지난번 비핵화 선언 이후에 사실은 미국과 한국이 소공거거든요. 겉으로는 비핵화한다고 다 해놓고서는 속으로는 좀 핵개발을 해온 것에 대해서 그런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서도 확실하게 정말로 핵을 포기할 건지 이것을 확실하게 검증을 하겠다는 이런 자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남북미 회담보다도 저는 북미 회담에서 굉장한 그 검증의 절차를 논의할 것이다. 또 대화하기 전에도 저는 미국은 검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북한이 또 속이는 태도를 했을 때는 정말 이 한반도에 그 어두운 구름이 다시 끼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든지 우리 한반도가 평화로운 정착이 되고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또 비핵화를 이루는 한반도가 되기를 저는 염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4월에 그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최근에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남북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물론 같은 6월 13일 날 선거가 이루어지지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죠. 두 개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과연 지금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새 얼굴을 거의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더 당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고 또 당의 정권을 갖고 지금 지방선거를 치른다고 하니까 분명하게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로 그 인재들을 확실하게 더 팔을 걷어붙이고 모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많으면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거의 10군데가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재보궐선거가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해진 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민주당 의원이 미투와 관련돼서 그 사직서를 제출한 지역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저희 지역에서 그 천안 같은 경우에 그 KBS 전임 사장 가시는 길 사장님이라든지 또는 그 배현진 MBC 아나운서 했던 분을 송파 을 쪽에 배치를 시키는 이런 전략을 짰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가 상대 후보가 박종진 씨라고 쾌도난무하던 사람이 나온다고 하니까 같이 방송인으로 소위 매치를 시켜서 국민의 관심을 끌으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만은 그 효과는 6월 13일 날 그 선거 상자가 열려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연대를 할 타이밍을 저는 조금 놓쳐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선거 연대는 이번에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을 이루려면 한 번에 그냥 누가 말한다고 해서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밑에서부터의 여론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보자는 어떤 그 당원들에서 사이에서도 좀 어느 정도의 합의가 수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패가 갈릴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크게 패가 갈릴 거로 보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 지역을 말하면 예컨대 인천 같은 지역은 연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문무라는 후보가 나와줘야 오히려 저쪽 여당표가 갈려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연대는 우리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각 그 지역마다 정치 환경과 여건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지금 결정하기가 어렵고요. 이것은 우리 또 국민적 여론 수렴도 좀 들어보고 이래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 지역에서 후보 간 연대는 개연성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지금 후보 간 연대. 네. 중앙당 차원에서 계획이 아니라. 네. 후보 간 연대가 채워지려면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중앙당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당 결정 없이 우리는 연대한다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저는 선거용으로 이 개헌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의도가 지금 다분히 보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헌을 추진했을 때 우리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293명의 재석위원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게 통과되려면 196명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만약 한국당이 의원이 전원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통과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대통령이 이걸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뭐든가 이걸 하려면 그러려면 하여튼 국회를 설득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밀어붙이기로 가고 있고 이것이 안 되면 마치 자기네들은 개헌 혁신 세력이고 이것을 반대하는 야당들은 거의 수구 호언 세력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이런 어떤 선거에 유리한 판세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국회 통과되기가 설득이 없이는 이게 통과 안 될 게 삼척동자도 좀 바라 보이는데 이것을 지금 청와대가 소위 3부작으로 해서 그 헌법을 기본권 뭐 이렇게 나눠서 3부작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은 소위 겁박 개헌이다. 네. 근데 이걸 한국당만 반대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지금 야당이 전체가 대통령의 이러한 이 정부 발의에 대해서 전부 반대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개헌을 이번에 해야 되겠다고 작년 초에 가장 강하게 합의를 봤던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우리 역대 대통령을 다 불안하게 또 불행하게 만든 가장 근본 원인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통령 주임제로 이것을 갖고 가면서 뭐 기본권이라든지 무슨 지방분권의 얘기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국회정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지만 우리 이 개헌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다수지만 거기에 반드시 개헌에 들어가야 될 것은 권력 구조의 문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새롭게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이거로 가져가는 데에 초점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빼고 이 변두리로 포장을 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저희들의 지금 일반적 우리 국회에서 있었던 개헌 특위의 많은 의원들이 합의를 본 것은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자. 이것이 저희들이 합의한 분권형 대통령제였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는 한 무슨 지방 정부에다가 뭐 좀 입법권을 좀 더 준다든지 또 지방세 조항을 갖다가 뭐 조례로 규정해서 조금 더 뭐를 하게 한다든지 그것은 그 핵심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런 것들은 굳이 개헌을 하지 않아도 그 법률로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사항이다. 또 기본권에 지금 여러 가지 넣겠다는 거, 또 헌법 전문에 지금 여러 가지 5.18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넣겠다는 것도 지금 여러 어떤 수련 과정 없이 지금 뭐 자문위원회가 거기서 지금 낸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국회에서 합의 처리될 수 있는 이런 안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국회에서 지금 안이 합의가 안 맞았다 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정의당이 목을 메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다당제 체제로 가야 정의당이 의석을 더 늘릴 수 있고 조금 더 생존할 수 있다. 이거에 아주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그래서 선거구제 개편에서
연동형 뭐 비례대표제라든지 또는 적어도 중대선거구제라든지 네.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확실히 그 다당제 형태로 가고 군소정당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늘어납니다. 네. 여기 지금은 소선거구제로 해서 소위 그 가부간의 승부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정의당은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터주면 개헌 뭐 이 부분은 원래 뭐 우리랑 큰 생각이 다른 건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전략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개헌으로 보면 상당히 그 민주당이 홀로 이렇게 서 있고 나머지 야당들이 좀 이렇게 결합이 돼 있고 결합이 돼 있는. 그런데 그건 좀 그런 현상이 지금 맞습니다만은 그 주요는 민주당이 이번에 집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하는 상태에서 지금 이것이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오히려 대통령제가 더 돼서 저희들로 갈 때는 조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집권을 갖는 것이 그 집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이변이 없는 한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는 어렵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로서는 지금 안을 이번에 꼭 지방선거 동시선거 할 때 이거를 동시선거로 해야 되냐. 만약에 그러면 하여튼 우리 국회가 해서 국회의 안도 만들어서 국회에서 만든 안을 갖고 6월 국회까지 우리가 그 안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연말까지 한번 통과시켜보는 노력을 우리가 같이 해보자. 이런 합의하에 조금 더 여야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면 어떠냐 이런 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정부로서는 이게 안을 내놓으면 그 수정이 안 되고 그게 되냐 안 되냐 이것만 판단이 나기 때문에 지금 그 정부 안에는 저희가 찬성을 할 수 없고 더나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 뭐 표현을 하지만 잘못하면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민주주의의 근본 제도를 부인하는 것까지 잘못하면 진전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 일부에서는 또 사회주의적 냄새가 나는 헌법 개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무작정 그 발의를 하고 이걸 국민투표에 붙여가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국회에서 그 발의되어 온 그 헌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목조목 뭐가 안 된다는 얘기를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할 것이고 또 저희 당도 빠른 시일 내에 개헌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홍보 이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국민들이 보고 정부안과 그 저희 야당 안에 이거를 비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당도 빨리 개헌안을 3월 말까지 내놓는 걸로 방침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3월 말까지는 나옵니까? 저는 제가 지금 원내대표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아마 빠른 시일 내라니까 3월 중에는 우리 당안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충남에는 그래도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지금 좀 좋게 말하면 한 50대 50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좋은 후보를 내고 총력을 기울인다면 저는 충남지사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금 희망적 비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저희들로서는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아직 지속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지금 한반도에 아주 많은 먹구름이 껴 있다는 거죠. 지금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우리 한반도 정세가 세계 최고의 관심사가 돼 있고 또 내적으로 보더라도 저희들로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장 큰 경제 문제가 좀 봉착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혁신 성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혁신 성장을 하려면 저는 지금의 규제를 타파하지 않고는 안 된다. 특히 뭐 4차 혁명 얘기를 하지만 4차 혁명 하나 예를 들어도 뭐 드론 같은 것만 해도 좀 규제가 심해갖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추진 동력체들이 그래도 관련 부처들인데 저는 제 요새 산업위원회 산자위원회에 예. 소속돼 있습니다만은 저는 산업부 장관이 안 보인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이 지금 그 일자리 창출이라면 그래도 서비스 산업이 고용 제조업 부분에서 고용을 거의 2배 이상 지금 창출할 수 있다는데 서비스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 산업 기본법 같은 것을 팔을 걷어붙이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아직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신산업 부분에서 또 4.0 부분을 우리가 이런 게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규제를 과감히 타파해갖고 중국도 지금 그런 규제 혁신에 의해서 우리보다 훨씬 이걸 앞서가고 있는데 이런 신산업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더군다나 또 통상 문제는 또 미국으로부터 철강을 비롯해서 지금 압박이 들어와서 우리가 수출하는 한 3, 4조의 수출길이 지금 막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국내 지금 경제적인 지적하신 거에 가장 많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듣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개혁 중에 노동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노동 쪽에서 봤을 때는 보면은 아직도 강한 그 강성 노조 또 두 번째는 그 지금 근로 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 거와 함께 최저 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데 대한 고용 감소가 지금 위기로 작동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이 과연 6월 지방선거에 표로 나타날 거냐, 그거는 제가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그 최저임금의 극한 인상, 그것을 지금 세금으로 한 금년 예산에 3조 원 정도를 세금으로 풀겠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추경을 또 4조 원을 해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저 비판만 한다면 지금 중소기업의 어떤 한 구직자를 하면 연간 1,035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조금 전에 취업한 청년들은 균형 그렇죠. 그 어떤 균형적 차원에서 확실한 손실을 보는 거고 중소기업이 그게 공급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10년간 근무해서 과장된 사람보다도 월급이 신규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그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는 것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그 기업이 자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어떤 개인한테 자꾸 일회성 그 몰핀 주사를 주듯이 혜택을 주는 것은 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들에게 그런 그 어떤 노동 여건이라든지 또 일할 수 있는 투자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추구하고 또 기업을 너무 옥죄는 어떤 규제에 대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는 소위 그래서 규제 프리존법 같은 거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지금 1년이 다 되도록 지금까지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서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그러면서 무슨 일자리는 창출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실에 뭐 그때 일자리 이 간판을 갖다 걸었다는데 그 상황판을 걸었다고 하는데 지금 다 먼지로 쌓여 있는 게 아닌지 한번 그 언론에 한번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지방선거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본인은 자기의 앞으로의 길을 위해서 지방선거 출마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아직 부위원장을 임명했다는 소리도 또 못 듣고 있고요. 그래서 말만 내건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만 내건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이 청년들이 지금 오히려 청년들이 더 정확하게 지금의 현실을 보고 있지 않을까. 최저임금 한다니까 좋았지만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인식 또 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고용이 감소되는 현상이 저는 이제 통계적 수치로 또 체감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한테는 이 아마추어적인 정부 행태, 네. 그 어떤 정책 추진 이것을 저는 삼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그 어떤 정책을 변화를 추구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또 이것도 관계 부처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청와대 참모진 뒤에 숨어 있는 청문회에도 거치지 않은 비서진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청문회를 거친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저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처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예컨대 제가 전문가 얘기를 하나 예를 든다면 원전 같은 것도 그렇게 조급하게 그 졸속으로 원전 중단을 결정을 하고 신고를 5, 6호기만 해도 3, 4개월을 갖다가 정지시켜서 약 1,200억 원의 그 가동하지 않는 데 대한 손실이 발생을 시키고 그것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하지 않는 이 정부는 저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 더 신중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시민 배심원이라고 그래갖고 원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결정하게 한 것은 저는 이 정책을 결정할 때 시행착오를 듣는 정책 결정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 시행착오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총리는 국회에 와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안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그 과정에 많은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국민의 그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올바른 정책을 먼저 짜는 것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정책을 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점을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